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요, 판결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미필적 고의.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죠? 네. 네. 처음 들어봐요. 미필적 고의? 민피치 what? 미필적 고의. 브라이언 고의는 뭔지 알죠? No. intentionally. Intentionally. 예. 영어 잘하신다. 유학파 출신이세요? 예, 근데 고의가 아닌데 고의로 간주될 수 있는 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저 사람을 다치게 하겠어 혹은 죽이겠어 라는 명백한 인텐션 고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던졌다가 지나간 사람이 혹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돼도 나는 뭐 I don't care. 네, 난 별 상관없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네. 라이브 이슈에서 다뤄볼 오늘 첫 번째 사건은요,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들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지 않아요? 완전 고의 아니에요? 완전 고의 아니에요? 행동 자체는 고의적이지만 그 행동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라는 데서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내막과 사건 이후에 가해자의 충격적인 행동까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새벽 시간이었고요. 5시쯤이었습니다. 지금 원 안에 표시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한 남자가 이 여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취했나? 예, 덩치가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약간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마셨나? 자, 이 여성을 일부러 쫓아가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남자는 계속 따라오는데 잠깐 여성이 멈추자 본인이 숨습니다. 어? 또 네. 숨어. 자, 이런 걸 보면 따라가네. 따라가는 거죠. 일부러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 안으로 이제 여성이 들어오니까 서둘러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 CCTV를 확인을 하죠. 술안 그리고 확인했네.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오는 이 남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뉴스에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정말 많은 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장면인데요. 기절한데 또 촬영. 쓰러진 여성을 계속해서 발길질을 합니다. 여성이 처음 저항하고 봐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주먹질을 하고 고의적으로 얼굴 쪽을 많이 가격을 합니다. 어떡해.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를 뺏고 와 열받네고. 그리고 또 발길질. 아 진짜 저 새끼는 정말. 계속해서 머리를 향해서 발길질을 많이 합니다. 저거는 고의가 있지 않아요? 어떡해. 여성은 기절을 했고 이 여성을 들쳐맸고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바로 여성의 소지품을 다 챙겨서 흔적을 없앴고요. 그리고 CCTV가 안 잡히는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약 8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유유히 나가서 사라집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단 저희가 뉴스로도 많이 접했던 영상이긴 한데 얼굴 위주로 많이 때려도 저 여성분 괜찮나요? 다행히도요. 이 CCTV 사각지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이 여성을 입주민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피의 상처 등으로 전치 8주가 나왔고요. 이렇게 뇌 손상으로 인해서 우측 발목에 완전 마비의 영구 장애가 생겼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심각한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서 해리성 기억 상실이 발생을 해서
사건 당시의 순간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근데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충격적인 것은 내가 기억을 하고 담고 있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한다 그러거든요. 내 기억을 스스로 밀어내기 때문에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보통 얼굴 쪽으로 많이 가격을 하는 거는 네. 뭔가 복수의 심리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때린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고함을 치거나 도움 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격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의도적입니다. 아 얼굴을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살았던 입주민도 아니라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돌려차기 남은요, 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아까 보셨던 그 현관이 잠겨 있었는데 전날 따라 고장이 나서 이게 그냥 열린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외부인이 그냥 바로 따라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아 어떡해. 아니 왜 하필 전날 고장이 나가지고 왜 그랬어요? 왜 저렇게 Why? 때린 거야? 뭐 자기를 무시했다고 뭐 웃었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본인 주장은 그랬죠. 네. 이 돌려차기남 검거된 뒤에 이제 경찰이 질문을 하니까 걸어가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째려보면서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따라간 뒤에 폭행을 했던 것 같다라고 같다는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왜 같다라고 했느냐?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라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지는 무슨. 사실 왜 거기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다 보니까 그 모습이 찍혀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다행스럽게 입주민 두 분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인기척이 나니까 그대로 빠져나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네.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입주민 두 분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혈흔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발견한 최초 목격자가 본 피해자의 모습은 상의가 반쯤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절대로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술에 너무 취해서 만취 상태라서 도대체 그 장소가 어딘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범행 저지른 장소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진짜 의식이 없었다면 그렇게 챙기지도 못했고 맞아. 말이 안 돼.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제 CCTV에 잡힌 화면은 그냥 폭행이지만 네. 예, 아까 이 남자의 목적이 사각지대에서는 명확히 드러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남자분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예,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사건 발생 사흘 뒤에 한 모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이 전직 경호업체 출신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경호업체 출신? 네. 그 사람을 되게 가볍게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여자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는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에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야? 만취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이죠. 와. 특히 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S 강간 미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그 오피스텔의 강간 미수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강간 사건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와. 목적이 뚜렷하네. 너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돌려차기 하고 강간도 하고 여자친구 있었다고요? 네, 조사 중 돌려차기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강력범죄 포함 전과 18범이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소년부에 6차례나 송치됐던 전적이 있었고 2014년 부산에서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 2020년 대구에서 공동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폭행 사건을 또 저지른 겁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범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경호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오, 그러네. 경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업체죠. 그건 뭐 검증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미필적 고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폭행에 대한 고의는 명백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도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을 한다면 더구나 쓰러진 이후에도 이건 거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겠느냐, 가능성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한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라는 태도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범죄를 적용했느냐 하면 살인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네.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재판 결과 자신의 폭행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한 점,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CCTV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기 힘든 점,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재판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요. 이 돌려차기남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때 여자분이 의식 되게 늦게 차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거의 살인될 뻔했잖아요. 근데 12년밖에 그러니까 12년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외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보통 25년 가야 되거든요. 요새 제가 많이 알기로는.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좀 안타까운 건요. 이 1심에서 12년형이 나온 이유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성폭행 입증 여부는 증거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CCTV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죄 사실을 목격한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속옷에서는 이 범죄자 돌려차기남의 DNA가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왜지? 그래서 1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됐지만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 미수죄는 적용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골반까지 내려가 있고 상의가 위에. 근데 어떻게 지문이 안 나왔지? 그래서 1심에서는 성폭행 여부가 입증이 안 돼서 네. 12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 재판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심 검사 때 피해 여성의 옷에서 나오지 않았던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바지 안쪽에서 검출됐다는 건 당연히 누군가 바지를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된 건데요. 이 1심에서 DNA가 안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 부위, 그러니까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 중요 부위만 우선 채취를 해서 DNA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질 않았었는데 채취를 해서 DNA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2심에서는 의복 전체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를 해서 정말 미량의 그 DNA를 찾아내게 된 거죠. 다행이다. 성폭행 여부도 입증이 됐으니까 그럼 처벌이 좀 더 세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재판부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 등 살인 미수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아니야. 그런데 돌려차기남 너무 형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상고를 했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추가로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여성이 배상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려차기남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여성에게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를 향한 반성문은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맨날 궁금한 게 왜 저렇게 잘못한 사람들은 피해자한테 사과를 안 하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 사과는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요. 양형의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일 뿐이지 죄책감을 느껴서 이 반성문을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심이 없죠. 예. 이 피해 여성이 굉장히 지금 힘들겠어요. 아주 힘듭니다. 이 상당히 이제 표 수장도 만났었고 저도 뭐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이 여성이 여전히 공포스러운 하루하루를 당연히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가해 남성이 형을 다 살고 나면 출소한 뒤에 여성을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계속 그 안에서 네.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죠. 교도소에서. 네,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같은 방 재소자한테 나가면 뭐 더 살해하겠다. 아니 쥐가 그래놓고 왜? 아예 죽어버렸으면 내가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딱 6대 때렸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왔으니 한 대당 2년씩이다. 이런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생각들인지 말인지 모르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처벌 못 하나요? 협박 아니에요? 이거 뭐 협박성 멘트니까. 그래서 이 이모 씨인데요. 이 수감 중 보복 발언으로 인해서 그 교도소 구치소죠 내에서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백미 수용제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려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우선 형사처벌 추가를 하기 전에 바로 징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너무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제가 다 무서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피해자분의 용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고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피해자로서의 어떤 상징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응원이 필요하고 네. 그런데 이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이 강간 살인범의 편을 들고 이 피해자가 왜 이렇게 나서냐,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라는 식의 악플을 다는 정말 나쁜 놈들이 많거든요. 돌려차기 편을 들어준다고요? 이 피해자 욕을 하고 다닙니다. 공격하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는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이런 의지도 보여주시고 계셔서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 그만큼 공포와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혼자 겪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같이 겪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해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태권도장 아동학대 살인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너무 많아. 도대체 태권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너무 불쌍해. 자, 작년 7월 12일 저녁 7시 한 태권도 도장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관장인데요. 이 관장이 어린 아이의 머리를 계속 저래? 장난스럽게 때리고 왜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머리 떨어져. 거꾸로 들어서 결정적으로 이 돌돌 말아놓은 매트 그 공간에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뭐야, 왜 이렇게 쑤셔? 계속해서 아이 다리를 붙잡고 매트 안으로 막 우겨 넣습니다. 뭔 짓이야 저게 정말. 네. 자, 이 상태로 관장이 자리를 뜹니다. 막혀. 아니, 네. 그리고 2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가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떡해.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칩니다. 어떡해. 그래서 이 모습을 사범 한 사람이 지켜보다가 아이를 살짝 빼줍니다. 다 꺼내주진 않았습니다. 바깥쪽에 다리를 살짝 걸쳐만 주고는 얘가 안 움직이고. 이 사범도 자리를 떠납니다. 아유 참 진짜. 예, 더 이상 아이가 발버둥을 치지 않는데도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예.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어떻게 저러고 냅둬 미친놈이. 27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피 쏠렸거든요, 또 중. 예. 진짜 돌아야. 이때 아이들이
매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걱정되니까. 그리고 매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사범을 호출하는데요. 예, 또 다른 사범, 애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범이 또 다른 사범이 찾아와서 매트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미 아이의 다리는 매트 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미친 아니야 진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아니 숨 막히지 않나? 뭔가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게 되고 다급하게 아이를 꺼냅니다.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이 지켜본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이 이미 미친 진짜. 저게 무슨 일이야? 사범이 아이를 들고 뜁니다. 이미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습니다. 지가 왜 놀래? 지가 해놓고. 미친, 지가 놀라기는 왜 놀라? 그러나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떡해! 아, 내 목이라도 좀 받치고 뛰지. 아, 진짜. 자, 그리고 관장이 아이를 들고 뛰는데 이미 아이는 축 처져 있습니다. 급하게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다시 봐도 열받아. 아, 나 이거 처음 보는 너무 화가 난다. 야, 진짜. 태권도장 관장의 학대로 세 살의 남자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아였고요. 도아는 (104cm의) 키에 몸무게가 14kg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고 그만큼 약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은 늦은 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운영을 해서 맞벌이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도장이라고 합니다. 도아의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지금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에 도아를 맡겨왔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저런 학대가 한 번 있었던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냐면 관장이 그렇게 하고 A 사범이 왔었을 때 다리만 반만 꺼내놨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런 일이 이렇게 이날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도아가 사망하고 난 뒤에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도아는 총 94번의 상습 학대를 당했습니다. 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이 도아를 학대했던 관장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전의 모습입니다. 사범과 도아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때 관장이 안으로 들어와서 도아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태도가 왜 이래? 이 도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도아가 관장을 쳐다보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는데. 관장은 장난처럼 아니 양아치 같아. 도아를 건드리지만 도아는 관장을 쳐다보는 모습이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관장과 도아의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됩니다.
사건 발생 8일 전입니다. 이날도 역시 도화의 볼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훈련을 빙자한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야. 아니 왜 도아한테만 그래? 왜 쟤한테만 그러니까 뭔 어린애 저 아이의 목이 젖혀질 정도로 아이를 상습적으로 괴롭힙니다. 자, 이런 도화의 모습을 관장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애초에 본성이 나쁜 놈이네, 이 새끼는. 너무 불쌍해. 다른 애들도 학대했는데 도화가 제일 어리고 만만하고 근데 어리니까 의사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분노할 부분이 있는데요. 관장은 도화를 폭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꼭 덧붙였다고 합니다. 장난이야. 관장님이 장난한 거야. 에이 미친놈. 만 3살의 도화는요, 이런 관장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해를 하고 지내왔던 거죠. 아니 전 너무 답답한 게 뭐 때릴 때라든지 아까 그 매트에 넣을 때도 왜 옆에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그 사람들도 아니 2분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발버둥을 치면 그거 꺼내줘야 되는 거 그 아닙니까? 사람들도 미필적 그러니까 고의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절대 권력에 대해서 뭐 저 사범들도 뭐 거역하지 못할 정도의 그동안의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아니란 저런 태도가 방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화만 학대한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애들도 분명히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상습적이었으면. 예, 도화를 제외하고 가장 어린 나이인 4세부터 14세까지 무려 25명의 아이를 상습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관장은 아이들을 매트에 넣는 체벌을 종종 해왔는데요. 거꾸로 움직이지 못하게 꼽아두는 식의 학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아이고 참. 말린 매트 구멍의 지름이 약 20cm 정도, 이 정도 크기, 한 뼘 정도 되는 크기. 예.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막 우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예. 그게 누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정말 공기가 있을 수가 없던데요. 왜냐면 밑엔 바닥이고 매트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정말 산소가 너무 없었을 거라고. 아예 없죠. 밑에가 공기 빠져나갈 것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몸을 끼우고 게 없죠. 이러냐. 그리고 근데 차중에 피가 쏠려가지고 완전히 네. 얼굴로 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매트에 꽂아두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죠. 그건 왜냐하면 폭행을 하면 상처가 남고 그건 부모님이 아시게 되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저 태권도장이요. 경쟁이 꽤 좀 심한 지역이에요. 여러 태권도장 무슨 학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부모님들이 다 방과 후나 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루 종일 돌봐주는 곳은 정말 고마운 곳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소문이 돈다? 그러면 많이 이제 떠나가겠죠? 네. 그러면 도장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장이 자기가 역량이 부족한데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오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내세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저기서 아동 육아나 아동 교육 관련 자격증을 무척 많이 땄습니다. 아동 심리, 아동 발달, 뭐 아동 교육. 그런 뭐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 그걸 내세우니까 부모님들은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자기는 그게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교육받고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아이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없고 행동도 저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체벌을 하고 싶고 자기 욕구 불만에 또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상처나지 않는 방법으로 애들을 괴롭히고 자기 말 듣게 만들고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걸 하려다 보니까 아마도 저런 매트에 꽂고 아이들에게 공포감 주고 그게 무서워서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관장이 이제 인공호흡을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장면까지 여러분 보셨는데요. 그 다음 상황이 굉장히 또 충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정말 파렴치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관장은 도화를 안고 바로 아래층 이비인후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아까 보셨습니다. 그런데 도화를 병원에 두고요. 혼자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어? 그리고 3분 뒤에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는 관장의 모습이 그 병원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3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뭐를 숨기려고 뭐 증거 인멸하려고 간 건가요?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나요? 경찰은 그 부분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집중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에서 사라진 3분 동안 관장은 태권도 도장의 CCTV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야, 그 와중에 진짜 애는 죽어가는데. 아이의 상태가 지금 위중한데 그 사이에 자기 살궁리를 근데 어떻게 안 지워지고 밝혀낸 건가요? 뭐.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 다행이다. 뭐 CCTV 복구는 지금 뭐 포렌식으로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CCTV만 지웠을까요? 그 사이에 머릿속에서 어떻게 변명을 할까? 말 맞췄겠네. 네. 그리고 사범들에게 뭐라고 지시할까?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을 했겠죠. 아이에 대한 걱정,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저 행동 속에 보이는 이비인후과로 것이. 데려간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면 119 전화해야 그렇죠. 하는 게 상식 당연하죠.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야 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마도 이 관장의 생각 속에는 우선 떠오른 게 CCTV만 없다면 자기가 전부 진술 조작을 시켜서 전혀 고의가 아닌 사고사, 아이 혼자 놀다가 어떻게 넘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말을 꾸며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원대로 저렇게 하면 이 도화는 이비인후과에서 응급처치를 받다가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11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이 부모님은 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저 때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진짜. 결국엔 학대 때문에 아이가 또 사망했잖아요. 음. 그럼 관장은 또 어떻게 해요? 처벌해야죠. 이 관장은요,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구속이 됐고요. 검찰은 관장이 태권도장의 CCTV를 삭제한 점, 그리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취약성 및 피해 아동이 질식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들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도화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장은 검찰의 미필적 고의 인정과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 무려 70쪽에 가까운 페이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다. 저녁 식사 또는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항상 샤워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어쩔 때는 제가 아빠가 된 듯한 느낌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야, 아빠가 저렇게 때리냐? 이거를 부모님이 보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 야, 아빠가 CCTV를 삭제해요? 참. 자기는 CCTV 안 봤나? 정말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과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계산된 반성문이네요. 이건 반성문이 아니고 변명문입니다. 도화야, 부디 관장님과 행복한 기억만 간직해 주길 바라며 꿈에라도 나와준다면 꼭 무릎 꿇고 사과할게. 알고 있네. 야, 진짜.
연기다, 연기 진짜. 저런 반성문을 내고 나서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전달을 했느냐 하면요.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도하가 사망한 것은 학대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연명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숨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야, 이건 진짜 역대급 또라이인데 이거. 아이의 호흡기를 떼는 결정을 부모가 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학대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부모의 결정에 의한 의료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우리 자기는 학대 부분만 인정하겠다 이거죠. 사망 부분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고 그건 부모님의. 아니 그래서 뇌사 판결을 받았고 하다가 병원에서 선생님의 진단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거를 연맥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 말을 이게 사실은 이게 본심이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안함이 없네요. 부모에 대한 미안함도 전혀 없고. 아예. 아 근데 어쨌든 뭐 70쪽을 보냈든 100쪽을 보냈든 1000쪽을 보냈든 저 사람 그 재판 어떻게 됐어요? 자, 먼저 재판부는요, 관장의 반성문을 읽은 뒤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반성문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피고인 머릿속에서는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이를 던지고 때리는 행동은 마치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잘 보셨네요. 그래서 1심에서는요.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장비를 폐기하도록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매트에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0년형에다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의 선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바로 항소했습니다. 30년도 많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항상 몰랐다, 이것도 뭐 실수다, 훈육이다 이런 걸로 변명을 하는데요. 지금 이 미필적 고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법망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방관자였던 사범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벽한 방관자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범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형사 입건했고요. 우선은 도하의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방임, 네. 그래서 아동학대 방임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또 사범들 스스로가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도 인정됐어요. 그래서 신체 학대 혐의 다 인정이 됐는데 이들은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곧 이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말 아까 식당 일을 하시느라 도화를 늦게까지 맡기고 했던 부모님이 제일 걱정이에요. 너무 본인들 잘못이 아닌데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지난 4월에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1심 선고가 있던 날 도화 어머니는 누구보다 밝게 웃고 있는 도화의 사진을 들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이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도화 어머니가 도화의 사진을 들고 재판정에 왔습니다. 아휴, 어떡해. 어떡하나 참. 자, 1심 선고가
내려졌고요. 재판 결과를 들은 어머니는 재판정을 나오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 장난이라 했고 마지막에는 훈육이라 했고 태권도 관계자들이라든지 한 번도 누구 하나 선뜻 사과하는 사람 없이 오히려 죽은 아이를 함부로 논하고 반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너무 약해서 무기징역 사형은 감히 바라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끝까지 정확하게 진영, 뭐 2심이 됐든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너는 반짝이는 작은 별 아직은 높이 뜨지 않은 생이 내게 열어줄 길은 혼란해도 아름다울 거야. 수많은 사람들과 너 만나게 될 거야. 사랑도 미움도 널 더욱 잘하게 할 거야. 마음 안에 분노도 네. 슬프네요. 네. 그냥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가지고 어른의 눈높이로만 자꾸 이끌어가고 방임하고 학대했던 것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태권도 관장이 신청한 항소심은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도화는 하늘의 별이 됐지만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면서 도화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